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어제 증시 강세에 따라서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에서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2천억 원 넘게 담아가는 것은 시장의 아주 긍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면서 좀 축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하락 전환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또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강세가 AI나 메타버스 쪽 그리고 의류, 금융, 엔터 업종까지 온기가 번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업종별로 어떠한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강력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화장품 강한데 그보다도 더 강한 업종 자체가 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자이언트 스텝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맥스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팬데믹 당시에 뭐 2배, 3배, 4배, 5배 이상 뛰었던 기업들인데 정말 오랫동안 쉬어갔습니다. 거의 4년간 쉬어갔었죠. 상한가에 다시 한번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라운텍, 버넥트, 덱스터, NP까지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현재 구간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타 덕분이었습니다. M7 기업들이 최근 시장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메타는 간밤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상 최고가였는데요. 현재 증권가에서는 대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580달러 선에서 600달러 선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간밤에 거의 가깝게 현재 다가섰습니다. 물론 장 마감 때는 신고가를 터치했다가 약간 내려오면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을 뒤흔들었던 종목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메타가 도대체 어떠한 이슈를 내놓은 걸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메타가 커넥트 2024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퀘스트 3S를 공개를 했는데요. 메타버스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기기를 공개를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위에 있는 사진은요. 제가 2년 전에 미국에 가서 직접 봤던 퀘스트 2 사진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타의 퀘스트 2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장에서 소외된 제품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꽤 큰 할인마트의 지하에 있는 한 코너에서 방치된 채 있었던 이 퀘스트2를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건데요. 그때 이 사진을 보고 확실히 퀘스트2가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제품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퀘스트3S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 왜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전의 퀘스트3와는 거의 비슷합니다. MR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현실 세계와 동시에 가상 요소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퀘스트 3S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 3의 보급형 모델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보시다시피 299달러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약 35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의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전용 버튼을 통해서 쉽게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멀티태스킹 능력도 뿐만이 아니라 실행 능력도 이번에 향상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메타 측에서는 이 퀘스트 3에 대해서 이전에 책정했던 가격 649달러보다 약 200달러 정도 인하를 해서 499달러로 재책정했습니다. 가격도 싸지고 기능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환호를 했는데요. 그리고 연이어서 또 다른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이뿐만이 아니라 오라이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퀘스트 3랑은 약간 좀 달라 보이죠? 보시다시피 그냥 안경처럼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앞서서 만나보셨던 퀘스트 3 같은 경우에는 퀘스트 3S 같은 경우에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메타버스를 확실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 AR 기기인 오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와 혼합이 가능한 그러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안경처럼 착용이 가능한 AR 기기이고요.
여기에다가 3D 이미지를 투사해서 증강 현실을 구현하게 됩니다. 문자 메시지, 화상통화, 유튜브 영상 시청 기능을 제공하게 되고 무엇보다 앞서서 보셨던 것과는 좀 다르게 손목 밴드도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본체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리모컨 등도 함께 착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투자증권 측에서는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제품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만나보셨던 퀘스트 3나 퀘스트 3S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는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오라이언이 어떤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빠르게 선보일 경우에는 이 메타가 XR 시장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에 대한 이 시사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타 커넥트 2024에서는 꽤 많은 것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앞서서 만나보셨던 메타버스도 있지만은 결국에 해답은 AI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광고 사업자 가운데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사업자입니다.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메타의 경우는 50%, 그리고 아마존은 37%, 구글은 3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AI로 지금까지 좀 시장에서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이 과연 AI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었는데 메타는 이러한 이 의문을 불식시키고 AI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전 세계 이 기업들 가운데 가장 돈을 잘 벌어들이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타 AI를 통해서 실시간 통번역과 더빙을 가능하게 해서요. 손쉽게 글로벌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끔 시사를 했습니다. 언어 장벽이 사라졌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컨텐츠 유통 장벽이 사라지고 보급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메타가 현재 가지고 있는 SNS들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AR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디바이스의 미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는 현재 평가 나오고 있고 상용화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결국에는 개발의 기준점이 되는 게 메타의 AI 그리고 메타의 퀘스트 3S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관련주들이 또 언제까지 상승 탄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로는 엔터 업종 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엔터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SM과 JYP 엔터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면서 관련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브를 비롯해서 종목별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에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엔터주의 주가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엔터 5사의 평균 YTD 수익률이 23%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23%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급락했을까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아티스트들의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엔터주야 뭐 항상 아티스트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큰 리스크는 아닐 텐데 그래도 사건 사고가 있었고 하이브와 어도어의 분쟁이 지속됐다라는 점도 또 불확실성 측면에서 안 좋은 리스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상반기에도 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상반기에 본업이 그래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었는데 대체적으로 신사업 투자가 많았고 신인 IP 개발, 마케팅비가 증가하면서 연결이익에 좀 타격을 많이 줬고요. 이에 따라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반기 실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길고 길었던 불확실성이 해소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 급락 배경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하이브와 어도보의 분쟁이 아직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이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복귀시켜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아직 갈등이 봉합되지는 않으면서 뉴진스의 새 앨범 제작도 중단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뉴진스의 행방보다는 이슈가 끝난다라는 것 자체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가 측면에선 더 그렇다라는 거고요. 전반적인 업황도 회복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상반기에 이제 엔터 쪽에서 신인 IP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연말부터는 온전한 본업의 실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인 IP의 국내외 성과와 활동이 확장되고 있는 데다가 2025년에는 BTS와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업황 자체가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릴 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고 있는 성장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오르지 못한 섹터인데다가 향후 엔화 상승과 중국 경기 부양책이 현실화될 때 수혜 업종이기도 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고 줄여뒀던 미디어 엔터의 비중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대장주 하이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현재 하이브 뉴진스를 잃을 수도 있는 처지이기는 한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오히려 좋다라는 의견이 들려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하이브의 미래 실적에서 뉴진스를 제외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런 움직임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이 오늘 아침에 내놓은 리포트에서 하이브에 대한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4%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렇게 한 데는 보수적인 접근을 위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뉴진스의 향후 활동 과정을 모두 제거해서 실적 수정치를 내려잡은 영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시작됐을 때부터 양측이 결국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게 된다면 뉴진스 없는 하이브 그리고 하이브 없는 뉴진스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이 리포트에서 드디어 증권가에서 처음으로 뉴진스 없는 하이브를 가정해서 산출했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진스 활동 중단이 하이브 실적에 중장기적으로 미칠 악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이 증권가의 주된 의견인데요. 전통적으로 걸그룹보다 뛰어난 보이그룹의 수익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촌 팬들보다는 이모 팬들이 더 돈을 잘 쓴다라는 이야기죠. BTS가 앞서 이야기해 드렸다시피 2025년에 컴백을 할 예정이고 또 세븐틴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같은 보이그룹들 앨범 판매량이 견제하다라는 점, 그리고 엔하이픈과 보이 넥스트 스토어 등 앨범 판매량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의 유료화가 곧 시작된다라는 점 역시 하이브의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하이브가 다른 증권사 대비 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다양한 레이블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TS의 빅히트, 그리고 세븐틴의 플레디스, 그리고 소스뮤직은 걸그룹 르세라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레이블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뉴진스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타격은 있겠지만 그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감성을 배제하고 주가 측면, 기업 경영 측면으로 봤을 때 뉴진스 없는 하이브보다는 하이브 없는 뉴진스의 그러한 손해가 더 클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이러한 전반과 분석이 나오면서 하이브의 주가도 다시금 반등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런 반등세 이어질 수 있을지 또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상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는 연일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하락 전환한 점이 좀 아쉬운 금요일 장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국내 증시 분위기 반전에 실마리가 될 줄 알았던 밸류업 지수 발표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국내 경기 사이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이은 확장 기조를 이어오다가 올해 5월을 기점으로 추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해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수축 사이클로 전환했으며 이러한 수축 기조는 최소 2025년 상반기까지 지속돼 국내 증시의 상방을 제한하는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총 상위 기업들의 주가 부진과 공매도 불확실성 등에 실망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늘어나는 것도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매도세가 강해질 시 주가 하락은 물론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투심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호재가 될 줄 알았던 밸류업 지수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한 모양새입니다. 지난 24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밸류업 지수는 선정된 종목에 대한 의구심을 사며 편입된 종목들은 지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의 차익 실현, 편입되지 않은 종목은 실망감이 유입돼 하락했습니다. 내구재 주문, 실업 수당 등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는 미국 경제는 갈수록 침체 불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양새인데 국내 경제도 침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화장품과 의류, 엔터 쪽에서도 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업종 안에서 좀 볼만한 종목 혹시 있을까요? 네, 화장품 업종 쪽에서 한국콜마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섹터 주가가 9월 들어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감이 높으며 지난 24일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연내 추가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제시하면 중국 소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화장품 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콜마는 기초 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 등을 수탁 생산하는 기업으로 중국 우시에도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금리 하락으로 로컬 화장품사들의 해외 진출 및 인수 합병 등 투자가 늘면 중국 콜마와 같은 중국 생산 법인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수가 76,000원에서 77,000원으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73,000원, 목표가 81,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콜마 공략주로 꼽아주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는 기업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를 연이어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부터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다 팔고 나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번 주부터 약간 좀 반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들 SK 하이닉스 사들이고 있고요. 금융주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사들입니다. KB금융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이름 올리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오리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향 쪽으로도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가장 첫 번째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세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이름 올리고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만 거의 15%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만큼 급하게 좀 미끄러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삼성 E&A,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들은 HLB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HLB 쪽으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클래시스, 세 번째로는 영풍정밀 이를 올리고 있습니다. 영풍 쪽의 이 경영권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하루하루 퐁당퐁당 매수와 매도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요. 네 번째로는 시젠, 다섯 번째로는 태성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온 기업들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테크윙,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이름 올리고 있네요. 네 번째로는 피롭틱스, 다섯 번째로는 엔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눈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LG화학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슷한 계열들의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컬을 매수를 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LG화학, 롯데케미컬, SK이노베이션까지 정유 관련주를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풍산, 네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다섯 번째로는 코스맥스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는 조금 흐름이 다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히려 매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화인더스트리얼,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다섯 번째로는 삼성 E&A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 E&A 쪽으로는 오늘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에코프로 BM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드디어 움직입니다. 청담글로벌 두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도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이슈 때문에 급락 흐름이 나왔다가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레이크 머트리얼즈, 네 번째로는 SDI, 다섯 번째로는 바이오다인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가장 첫 번째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세 번째로는 영풍정밀, 네 번째로는 하이젠 R&M,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블루엠텍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금요일장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종목 하락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첫 번째 종목이 태성인데요. 태성이 오늘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종목 앞서 효은 앵커가 알려줬던 종목들 중에서 5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네요. 현재 구간에서도 태성의 주가가 전일 대비 4.57% 상승하고 있고요. 24,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PCB 인쇄 회로 기판 전문 업체인데 태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PCB 관련주에서 고다층 PCB, MLB로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으로 굉장히 크게 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심텍도 있고 인터플렉스도 있고 뭐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들은 이제 PCB, 기판, 초록색 기판인데 뭐 이게 딱딱한 기판이냐, 플렉서블한 기판이냐, 아니면은 경성, 연성이 섞인 거냐, 기판을 만드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많아요. 삼성전기나 LG이노텍도 과거에 했었고, 그거를 이제 안 한다고 철수를 하고 나니까 아까 말한 그 중소기업들이 이제 물려받은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에 이 PCB 기판을 만드는데 쓰는 장비 회사는 없는 거죠. 이른바 우리가 소부장이 일본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일본이 뭐 예전에 그 일본 기업이 반도체가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그 뒤로는 뭐 일본 업체가 내세울 만한 반도체가 없다. 소부장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을 옥죄버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거기서 이제 뭐 동진세미케 같은 업체라던가 이런 국산화에 성공한 업체들이 일본 업체의 방해를 뚫고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요즘에 뭐 YC나 테크인 같은 그 후공정 테스트 장비도 다 일본 업체, 독일 업체 이런 쪽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부분을 국산화시키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태성은 아주 특이하게 PCB 자동화 설비 이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CB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PCB 업체가 고객이죠. 고객사. 인쇄로 기판을 생산할 때 필요한 습식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장비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습식 설비 장비 업체다.
PCB 관련주라고는 할 수가 있지만 PCB 기판을 만드는 업체는 아니에요. PCB 전처리 공정에서 활용되는 정면기. 그러니까 정면기가 기판 연마기입니다. 연마, 기판을 연마해가지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장비. 그 다음에 습식 장비. 습식 장비는 세정 장비입니다. 이제 연마를 하고 나면은 씻어줘야죠. 우리 반도체 장비에서도 KC텍이라는 업체가 웨이퍼의 표면을 갈아서 연마를 하는 업체고요. 그 다음에 이 코미코 같은 업체가 중간중간에 이제 세정을 계속 씻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때밀이 타올로 각질을 밀어낸 다음에 각질을 샤워기물로 씻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샤워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다 갈아내주고 네. 그다음에 세정을 하고 또 그 위에 코팅을 입히고 이런 작업들 이런 게 이제 PCB 쪽에서는 태성이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초박판 정면기 이게 초박판 정면기는 아까 말한 대로 정면기가 연막이라고 했죠. 반도체 패키지나 HDI 제품을 브러쉬로 연마 처리하는 장비입니다. 우리 뭐 그 자동차 디테일링 하는 그 센터를 가면은 이 솔 같은 걸로 굉장히 그 표면을 자동차 본넷하고 이런 데 표면을 갈아가지고 반들반들하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죠. 그런 것처럼 브러쉬로 연마 처리를 하는 게 초박판 정면기고요. PCB를 외주 생산하고 PCB 생산 공장에 투입되는 세라믹 브러쉬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아까 말한 대로 자동차에 연마를 하는 우리 맥가이버들이 들고 다니는 그 전동공구 앞에다가 브러쉬를 달아가지고 이제 윙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동 기기에다가 그 앞에다는 브러쉬 팁 요것도 판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인쇄로 기판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연마기와 세정 장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까지 취급을 한다. 이게 사업 매출의 90% 이상입니다. PCB 관련주죠. 근데 이제 요게 국내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기, LG이노텍, 영풍전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BH, 인터플렉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과 LG의 이 대기업 2개. 지금은 PCB 사업을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영풍전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BH, 인터플렉스. 자 이런 것들 아이폰 신형이 출시되거나 갤럭시 신형이 출시될 때마다 이 부품 관련주로 맨날 얘기가 나오는 그 PCB 관련주들이잖아요. 바로 네. 걔네들이 고객사라는 거죠. 고객사. 얘네들이 태성의 PCB 자동화 설비를 발주해서 주문해가지고 공장에다가 장착을 해놓고 쓰는 거겠죠. 그리고 해외에는 대만의 폭스콘, 애플을 만드는 곳이죠. 그다음에 중국의 쩐딩, SCC, 그리고 패스트프린트, 중국말로는 홍삼사입니다. 흥삼사. 그리고 일본의 이비덴 메이코까지. 얘네들도 전부 다 PCB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인쇄로 기판 국내외 기업들을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태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새롭게 신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2차 전지 쪽입니다. 복합 동박 도금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동박 어디서 들어봤죠? 알박 동박. 우리 2차 전지 정말 잘 나갈 때 처음에 이제 그 밸류 체인이 매출 비중 순서, 그 원가 비중 순서대로 갔죠. 그래서 양극재가 매출 원가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양극재가 주로 갔고 지금도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포스코 이름이 바뀌었죠. 포스코 케미칼에서 저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바뀐 거 그다음에 양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 전행 뭐 이런 순서대로 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까지 갔습니까? 그 매출 원가의 5% 이하밖에 차지하지 않는 알루미늄 박과 동박이 갔죠. 플러스 극은 알루미늄 박을 입히고요. 마이너스 극은 동박, 그러니까 동메달, 구리박을 입히잖아요. 네.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2차 전지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양극재로 시작해서 점점점 퍼져서 알박, 동박까지 가고 나중에는 이제 폐배터리 산업에 관련된 관련주까지 간 겁니다. 예. 그때 알박과 동박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극에 이제 구리박을 입히는데 지금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닥터 쿠퍼라고 얘기가 불리면서 경기가 좋아지면 보통 구리가 오르는데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보통 오르는데 경기가 아주 지금 좋아져서 구리가 오르는 것보다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확충되니까 우리나라 전력주도 엄청 가지 않습니까? 네. 그 전력 가는 것들이 전부 구리선이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발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비싸죠.
그러니까 도둑놈들도 많이 생기고 지금 구리선 막 절단해가지고 시골에서 몰래 빼돌려갖고 팔다가 지금 감옥 간 거 막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극의 구리박을 입히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성에서 발명한 게 아까 그래서 복합 동박이란 겁니다. 동박이 그냥 동박이 아니라 복합 동박. 그러니까 구리 말고 뭔가 다른 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동박은 구리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지금같이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가격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복합 동박은 안에다 뭘 넣느냐? 폴리프로필렌, 우리 페트병의 원료죠. 그다음에 폴리이미드, 필름의 원료. 여기에다가 구리를 도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극재 마이너스 극에다가 구리를 통째로 지금 발라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어가게 되겠죠. 요거를 만드는 이 복합 동박 도금 장비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5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필름 위아래에다가 1 마이크로미터의 구리 도금을 합니다. 이게 그냥 동박을 했을 때보다 이 복합 동박을 했을 때 동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신사업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더 먹히는 이유가 전기 자동차가 지금 캐즘 현상에 빠져가지고 잘 팔리지가 않고 마진을 많이 남겨먹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원가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벤츠가 짱치 얘기 들으면서까지 그런 싸구려 배터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가 엄청난 지금 재산적 피해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 사회적인 그 피해와 그 명성도 깎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CATL이나 BRD 거 정도를 쓰면서, 그러니까 CATL, BRD는 우리가 그 정도 어느 정도 이 중국 기업이라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도 파라시스 걸 썼다는 거에 경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CATL, BRD 거 쓰면서 원가 절감을 하려면 뭐 다른 분야도 절약을 해야겠지만 동박 분야에서는 복합 동박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CATL이 태성에게 요구하여서 같이 동박 기술을 이용해서 요런 것들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복합 동박 기술로 기존의 전해 동박 대비해서 사용량이 60% 이상 절감되며 일반 동박과 달리 쉽게 찢어지지도 않고 사용량도 60% 이상 절감되는 이 부분, 이 기술적 우위가 태성을 CATL에게 연결시켜 주었다. 네. 그래서 CATL과 태성이 협력을 하는 걸 보더니 BRD도 우리도 하고 싶다고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성은 지금 현재는 매출의 90% 이상이 PCB 자동화 설비에서 나고 있지만 신규 사업인 이 2차 전지 복합 동박 설비 이쪽이 CATL과 BRD 그리고 굉장히 지금 민감한 중국 싸구려 배터리 때문에 폭발하는 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런 것들이 돋보일 수가 있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화재 방지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는 종목으로 발전했습니다. 중국의 CATL 그리고 BRD도 눈길을 들이고 있는 태성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갈게요. 폰드그룹입니다. 폰드그룹, 이제 작년에 코엘 패션 주식회사로부터 인적 분할돼서 설립된 회사이고요. 올해 2월 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폰드그룹을 비롯해서 의류주, 패션주 전반적으로 분위기 참 좋아요. 네, 좀 속도를 내볼게요. 일단 의류주가 지금 네. 좋은 이유는 의류가 보통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노출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지급 준비율도 인하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 봉쇄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니까 네. 의류주, 화학주 이런 것들이 좋은 겁니다. 네. 오늘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효성 TNC 그리고 폰드그룹, FNF, 더 네이처홀딩스 이런 게 좋은 이유가 화학 쪽에서 합성 섬유를 만들어서 옷의 원료로 써서 그 최종 제품 옷 브랜드 옷까지 중국에서 지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고 폰드그룹이 작년까지 코엘 패션이었는데 코엘 패션이 분할을 해서 패션 사업 부분에 집중하는 회사 이거를 폰드그룹에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코엘 패션 기존의 코엘 패션은 뭐하냐 콘덴서 저항기 제조하고 지금 뭐 IT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자회사의 로젠 택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콘덴서 저항기를 의류회사가 하게 되었느냐? 2002년에 원래 언더웨어 LSL을 운영했습니다. 속옷을 주로 하던 업체였죠. BK 패션 코리아로 시작을 했다가 2006년에 코엘 패션으로 사명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2015년에 필코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대명화학에 피인수됐습니다. 그래서 필코전자가 하고 있던 콘덴서 저항기 사업을 코엘 패션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IT를 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패션 카테고리 속옷을 하다가
전자와 아까 택배 운송 사업까지 이게 추가가 됐는데 네. 이제 폰드 그룹에다가 패션을 뺀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운송하고 전자가 코에 패션의 기존 존속법인에 남게 된 겁니다. 폰드 그룹이 2023년 3월 달에 지금 영국 프리미엄 캐주얼 브랜드 슈퍼드라이의 아시아 태평양 IP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뭘로 키우려고 하냐면은 유니클로의 대항마로 지금 키우려고. 우리나라의 탑10 뭐 이런 거 있지만 지금 요 폰드 그룹에서는 슈퍼드라이 이게 영국 프리미엄 캐주얼 브랜드인데 다시 약간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지금 7월 5일 날 홍대 1호점을 프리 오픈하고 정식 오픈을 7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 뒤에 7월 15일 날 홍대 1호점이 오픈했으니까 지금 9월 27일이면은 두 달 정도 살짝 지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거의 14개가 생겼습니다. 뭐 다 읽지는 않겠으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대형 마트나 대형 아울렛 그리고 백화점 이런 데 전부 다 입점을 했어요. 이게 지금 뭐가 많이 바뀌었냐면은 뭐 몇 가지 더 브랜드를 얘기 드릴게요. 폰드 그룹의 프리미엄 감성 퍼포먼스 골프웨어 헬베스 코드 런칭했습니다. 요즘에 골프가 조금 다시 죽고 있긴 한데 골린이들이 굉장히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헬베스코가 1982년 스위스 툰에서 설립돼서 올해 42주년 된 지금 그 브랜드고요. 편안한 착용감과 친환경 두 가지 같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스위스 장인들이 이탈리아 장인 못지않게 한 땀 한 땀 뜨는 뭐 그런 스타일의 슈즈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유럽 전역에 이미 100개 매장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왜 런칭해가지고 지금 오프라인에 꽂고 있느냐. 아까 전에 처음에 속옷 업체 엘라셀 브랜드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속옷을 주로 팔던 게 온라인 홈쇼핑이에요. 홈쇼핑 언더웨어를 외형 확대하면서 코웨이 패션이 속옷 관련주로 떴었는데 자 요즘에 홈쇼핑이 잘 안 됩니다. 젊은 애들은 전부 지그재그니 무신사니 오프라인도 무신사니 지그재그가 맞는 오프라인 팝업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홈쇼핑은 되게 고인물들이 사고 있는데 이제 한계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홈쇼핑이 쥐어짜내는 거죠. 왜냐하면 채널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홈쇼핑이 채널에 대한 대가를 방송사에 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뽑아내겠어요? 여기 들어오는 이 업자들한테 뽑아내야 됩니다. 브랜드들한테. 수수료를 엄청나게 고율로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나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 코웨이 패션, 전신 코웨이 패션, 폰드그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출의 80~90%가 홈쇼핑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피하고자 새로운 브랜드도 속옷 브랜드 말고 다른 스포츠나 골프 브랜드로 나가고 오프라인 매장을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홈쇼핑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내놓고 있고 제일 처음에 내놓은 거는 피파거든요. 피파. 우리가 피파에서 브랜드를 데려와가지고 축구 저기 협회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요 라인을 뽑아낸 거예요. 네. 근데 요게 뭐 때문에 또 떴느냐? 그 블로코어룩이라고 있습니다. 블루코어로. 예, 블루코어로. 블로코어룩이요. 뭐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는 분을 보면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맨날 그 7번 토트넘 옷만 입고 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싱글벙글이라는 뭐 요즘엔 잘 모르는데 꽤 자주 봤었어요. 유튜브에. 거기서 나오는 김두현 씨 맨날 그 축구 유니폼 입고 다니죠. 그냥 그런 레플리카 그런 걸 블로코어룩이라고 합니다. 네, 네.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그게 예뻐가지고 커플로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분위기를 타면서 블로코어룩 유행을 타고 피파 1904 이게 올해 출시 3년 차인데 꽤 자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출시 2년 차인 게 있는데 BBC 어스입니다. 이름에서도 있죠. 어스, 지구. 지구를 지켜야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80%를 다 재활용 제품으로 써요. 대신에 가격은 비싸죠. 근데 가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네. 나일론 자투리를 제공한 리사이클 나일론 원단이라든가 이런 걸 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폰드 그룹이 변화의 움직임이 생기니까 네. 홈쇼핑에서 탈피해서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국내를 탈피해서 외국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밸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폰드그룹 브랜드 이미지를 다각화하고 있는 것 같네요. 현재 10% 넘게 뛰고 있습니다. 또 잘 가고 있는 의류주 하나 살펴볼까요? F&F입니다. 5%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F&F도 요즘에 계속 긍정적인 전망 나오더라고요. 예, 이것도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네. F&F 차이나가 F&F 전체 매출을 차지한 비중이 30%를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로 지금 밑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자, 지금 MLB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폰드그룹이 피파를 가져왔는데 얘는 MLB를 가져왔죠. MLB를 지금 저기 중국에서 이미 1200호
6호점 가까이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MLB는 제대로 먹혀갖고 비싼 브랜드로 브랜딩이 잘 됐는데 디스커버리를 갖고 왔죠. 이번 연도 디스커버리 기존에 갖고 왔는데 판권을 이번 연도 7월 달에 따왔어요. 중국, 일본 시작해서 이 아시아 11개국에 팔 수 있는. 그래서 MLB에 성공한 그 라인에다가 디스커버리를 꼽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오를 뻔하다가 한 단계 더 내려가 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최저점이기 때문에 예. 역사적인 최저점입니다. 지금 워너브라더스로부터 FNF가 2039년 말까지 지금 디스커버리 아시아 판권을 계약했거든요. 여기서 15년 연장할 수가 있어요. 2054년까지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LB의 성공을 그대로 디스커버리가 밟을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는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FNF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LF, LG패션이나 한섬도 하지 못한 매출 1조를 달성한 게 FNF인데 지금 1등주가 죽어 있어가지고 의류주가 전혀 힘을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FNF가 살아나야 의류주의 분위기가 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FNF 역사적 최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디스커버리와 함께 주가 반등의 힘을 낼 수 있을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엄청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고려아연, 영풍, 현재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면서 이 양사의 주가가 급등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영풍 그리고 영풍정밀 관련 기업들이 약간 주가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어제 영풍 측에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를 75만 원대까지 올렸더라고요. 보니까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생긴 배경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할까요? 네, 일단 고려아연과 영풍은 1949년 영풍 기업사 공동 설립 이래 75년간 동업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분을 늘리면서 영풍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두 회사의 관계가 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영풍도 대응을 하고 나섰는데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섰고 결국은 경영권 분쟁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비윤리적 경영을 비난하면서 경영권 확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을 주장하고 있고 고려아연 측에서는 영풍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려아연의 최 회장 쪽 그리고 영풍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의 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는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들 그리고 네. 손자까지 내려오면서 3대
이때쯤에서 이제 양사가 좀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보니까 지금 양사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좀 법적인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면서 양측은 다양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풍에서는 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첫 신문이 오전에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풍에서는 이 최윤범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반면에 또 고려아연 계열사인 영풍 정밀에서는 영풍의 장영진 고문과 사회이사 3인 그리고 MBK 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고소하는 맞고소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영풍정밀이 고소한 사건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추석 연휴 직후에 이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취임을 했는데 처음으로 배당된 1호 기업 수사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공정거래조사부가 맡게 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뜻이고 또 심 총장은 지난 19일 취임식에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 경제 범죄에 집중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앞으로 기업 수사가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금 관측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두 개의 기업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씨 일가 그리고 장씨 일가가 있는데 보니까 MBK 파트너스 측에서는 영풍의 장씨 일가 쪽에 현재 좀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같은 편이잖아요. 네. MBK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사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MBK 파트너스는 현재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주식의 공개 매수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MBK는 이번 공개 매수가 적대적 인수합병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장기 투자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MBK는 최윤범 회장 측의 대항 공개 매수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 회수 방안이 불분명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루머 유포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또 고려아연 측이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지가 궁금한데 최근에 고려아연이 이제 기자 간담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런데 네.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고려아연 측에서는 영풍과 MBK의 이 경영권 인수 시도를 약탈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중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고려아연 임직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MBK의 인수 시도가 국가 산업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영풍의 장형진 고문이 이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경영에 실패했다라는 비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아연의 우수한 경영 실적을 내세워서 또 현재 경영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또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은 이례적으로 기업 어음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실탄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측에서 이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을 포섭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은 쉽지는 않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양쪽에서 계속 치고받는 걸 보면 이 맞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측이 대형 로펌들을 선임하면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공방이 이게 쉽게 끝날 일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특히 MBK와 영풍이 공개 매수 가격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른바 쩐의 정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의 대항 공개 매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자금력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이 사안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개입 가능성 또 얼마나 또 개입할지 여부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주주들의 선택 그리고 법원의 판단 또 양측의 자금 동원 능력
이런 것들이 이번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고려 아연과 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은 쉽게 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또 시장에서 움직일 가능성 커 보입니다.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쿠팡과 관련된 이슈 좀 짚고 갈 텐데 앞서서 또 가지고 오셨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보니까는 쿠팡이 이전에 임직원들 동원을 해서 자사 PB 상품에 좋은 리뷰를 달았다가 그게 이제 조금 제한이 걸렸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오신 바 있는데 보니까는 쿠팡이 시정 명령을 또 그리고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최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위가 이제 쿠팡에게 1,628억 원의 상당히 아주 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쿠팡 측의 대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우선 배치하고 또 직원들을 동원해서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다라고 이제 의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이 우수하다고 오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공정위 측의 입장입니다. 쿠팡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는 소식 알려드렸었고요. 과징금 부과 자체도 지나치게 좀 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쿠팡 측은 자사 브랜드 상품의 매출이 전체의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 교란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소송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쿠팡이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쯤이 되면은 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렇게 좀 소송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일인지 그리고 이러한 소송들이 있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쨌든 꼼꼼하게 따져서 그죠. 공정거래 그 규정을 맞춰서 아마 부과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제 불복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도 많이 진행이 됐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최근 5년간 이제 소송이 이제 판결이 확정된 것만 보자면 한 393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래도 대부분 이겼습니다. 대부분 한 90% 넘는 승소율을 기록하면서 393건 가운데 357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그런 부과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적법하다, 정당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걸 또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그렇다면 10건 중에 한 건은 뭔가 조금 오류가 있었거나 좀 적법하지 않은 그런 처분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서는 이제 건별로 봤을 때 이제 90%가 승소율이라면 이제 과징 금액 기준으로 보자면 최근 5년간의 과징금 총액을 살펴보면 1조 9,860억 원, 그러니까 한 2조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공정위가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95%에 달하는 1조 8,844억 원에 대해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또 거꾸로 얘기하자면 한 1,000억 원 정도는 또 처분이 적법하지 않았던 그런 법원의 판단도 나왔었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게 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근에 과징금 부과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패소한 것들이 조금 눈에 띕니다. 예를 들면 SPC그룹에 대한 647억 원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전액 취소된 그런 또 사례가 있고요. SK그룹 회장에 대한 16억 원 과징금, 그 실트론 인수 관련한 뭐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도 서울 고법에서 그 과징금을 취소한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한 쿠팡에 대한 앞서 32억 원의 과징금도 서울 고법에서 취소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공정위의 처분이 좀 취소되는 그런 판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쿠팡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소송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이 소송 판결이 나오게 되면 시간은 꽤 오래 걸리겠지만 아무래도 유통업계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쉽게 생각을 하자면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자사 PB 상품이 먼저 노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은 자사 PB 상품들 당연히 먼저 진열되어 있는 것도 꽤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유통업계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단순히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업계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보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유통업체들의 자체 이 브랜드 상품 진열 방식과 관련한 규제 방향이 조금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쿠팡 측의 손을 들어준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유통업체들의 자체 브랜드 상품 진열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반대로 공정위가 승소를 한다면 이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또 거꾸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또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영업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자체 브랜드 상품의 진열, 또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소송은 유통업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문가들도 이번 소송이 선례가 없는 아주 중요한 소송 사안이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자체 브랜드 상품의 진열 순서를 규제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원에서 좀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유통산업 전반의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판결이 될 수 있음을 좀 시사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한 최근 법원이 공정위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추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소송에서도 또 유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결과가 향후 유통업계의 자체 브랜드 상품 전략과 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오픈 AI가 기존 대비 소통 능력이 대폭 향상된 AI 음성 비서를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AI의 딱딱하고 조금 어색한 말투가 사라지면서 애교 섞인 표현이나 또 정중한 요청 등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조금 더 감정 표현이 풍부한 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챗 GPT의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 AVM입니다. 이 AVM은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를 포함한 50개 언어 소통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AVM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언어를 새롭게 또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음성을 새롭게 추가한 건데요. 이 전문 성우를 고용하고 훈련시켜서 총 9개의 음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또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또 사용자의 감정을 감지해서 반응을 제공해주고 특히 한국어의 경우에는 사투리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국내 IT 업계에서는 이 AI 음성 비서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IT 업계들이 이렇게 AI 음성 비서 시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화형 AI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 현재 올해 기준으로 132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 수준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데요. 다가올 2030년에는 499억 달러로 약 66조 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역시 32.7%를 찍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도 관련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어떤 국내 업체들이 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신 3사가 이러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은 AI 비서 ADAS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업무 보조와 정보 탐색 등의 지원 가능하도록 지난달에 개편한 바 있고요. AI 통화 녹음과 요약, 통역, 콜 등의 기능으로 개인 비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편했던 이 서비스 개편의 효과를 누리면서 국내 이용자가 크게 늘었고 이를 발판으로 미국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LG U+도 지난 4월에 AI 서비스 챗 에이전트를 출시했고요. 또 이번 9월에는 지능형 TV 시청 도우미 미디어 에이전트를 적용한 바 있는데 미디어 에이전트는 채널이나 영화를 추천해주는 등 AI 큐레이션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신사인 KT의 경우에도 AI 에이전트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AI 스피커 빅스비를 출시했죠. 이용자의 음성 명령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AI 스타트업인 스캐터는 제타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AI가 텍스트 답변에서 감정을 알아챌 수 있는 핵심 기능을 탑재했고 이러한 기능이 20세 미만의 국내 어린 연령층으로부터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AI 음성 비서 시장의 핵심은 이 AI 음성 비서가 인간의 감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서 반응해줄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와 정말 감정 소통이 가능한 AI를 만날 수 있게 될까요?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연이어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덴티움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갑니다. 오늘 시장에 사실 지수가 굉장히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덴티움은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부터 지금까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85,000원대까지 터치 나왔는데 덴티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덴티움을 지금 이번 달에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까지 해서 4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EPS도 너무 좋고 그 상황에서 주가는 많이 좀 내려왔지만 다시 한 번 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앞으로 주가 상승 흐름들 그러니까 중국향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었는데 그 이유로 좀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도 마찬가지고 흐름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을 좀 우려하면서 어떻게 보면 2022년 4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지준율을 좀 인하를 해왔습니다. 인하를 해왔는데 그때가 이제 2022년 4월 달 그리고 12월 달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9월 달 지준율을 계속 0.25씩 줄여나가는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0.5를 줄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지준율이 약 2% 정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1조 위안이 얘기가 나왔고 우리나라 돈은 이제 188조 원 정도 되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지준율을 계속해서 인하해왔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덴티움의 주가 움직임에도 좀 더 하나의 또 상승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 또한 매출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영업 마진율도 상당히 좀 좋다. 그래서 OP, OPM 다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2위에 오스테 임플란트 다음으로 이제 2위 업체고, 상장한 회사 중에서는 지금 현재 2위입니다. 왜? 오스테 임플란트는 지금 현재 PF 쪽에서 이제 인수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지금 상장 폐지가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위 업체가 이제 덴티움인데, 아무튼 덴티움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증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저는 지금 현재도 저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7만 원에서 지금 현재 8만 4천 원이면 대략적으로 그냥 보더라도 일단은 한 10% 넘게는 지금 상승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덴티움과 같은 종목은 어차피 지금 지수가 하락하나 상승한다 하락한다 어떤 매크로의 흐름에 좌지우지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시장에 있어서 어제 보십시오. 어제 그렇게 급등했던 지수가 오늘은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 트레이딩 물량이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분석할 필요 없이 그 업종에 대한 시황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과 성장 스토리가 있다면 주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아직까지도 덴티움에 대해서 보고만 계시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당장 대응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앞으로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 만나보고 왔습니다. 몇 거래일 전에 시장이 좀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그때도 덴티움 가지고 오시면서 이거는 매크로랑은 상관이 없는 기업이니까는 마음 편하게 담아도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덴티움 보니까는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탄력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ST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지지부진합니다. 1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이 붙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데 박종식 파트너님께서는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저번에도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액침 냉각 관련 이슈로 해서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한 14% 정도 장중 상승력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보니까 약간 이제 적상병 기조를 만들고 또 일정 부분 또 조정을 받으면 재차 또 매수의 기회가 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인지시켜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G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출 유해가스, 즉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사용 후 배출되는 유해가스 정화 장치, 이 가스 정화 장비인 이 스크러버, 그리고 공정상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해주는 공정 효율 개선하는 온도 조절 장비인 칠러를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 업계 최초로 일단 국내에서 번웻 방식의 스크러버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좀 누적적으로 이제 쌓여 있는 상황이고,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이번에 액침 냉각 시스템 장비를 이제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미 이제 1상형 시제품을 개발을 하고 또 2상형까지 또 시제품을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LS 일렉트릭과 액침 냉각 시스템 제어 솔루션 국산화 및 사업 협력 강화에 MOU를 체결을 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실적을 잠깐 보면은 이미 이제 2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271억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이 425억이고 그 전년도 영업이익이 569억인데 2022년에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거든요. 500억대. 근데 올해 이 실적 추이를 보니 올해도 500억대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실적만 양호하게 나온다면 지난번 이제 2022년에 찍었던 역대 최대 실적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고 또 액침 냉각 관련 이슈도 좀 어느 정도 포함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조정을 받는다면 16,200원, 16,300원 이하로 대략 이제 20선짜리인 15,6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분할로 한 번만 더 접근을 하신다면
된다면 재차 또 상승력이 나오면서 최소한 19,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GST 호실적으로 안고 주가 탄력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사랑하시는 기업입니다. LG전자. 네, 맞습니다. 보니까는 가지고 오셨을 때보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뭐 11만 원대도 터치가 나왔는데 여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7월 달에 3번 맞아요. 언급을 해드렸고 8월 달에도 제가 한 2번 정도 언급했고 오늘까지 합치면 이번 9월 달에도 3번 정도 제가 언급하고 있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이런 쪽보다는 좀 LG전자가 좀 좋다라고 좀 판단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B2B 쪽으로 해서 이제 매출이 점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적 스토리를 충분히 써 나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동사에 대한 분석을 좀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비중이 지금 28% 정도였습니다. 예. 불과 뭐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28% 정도의 이제 비중이었는데 지금은 대략적으로 약 34%까지 좀 늘어났어요. 무려 지금 6% 정도가 더 증가되었다는 거죠. 뭐 LG전자와 같은 회사들이 외국인들의 지분이 지금 현재 6% 정도 늘어났다는 건 상당히 좀 큰 의미를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LG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도 매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실적적인 부분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게 된다면 뭐 HNA라는 이제 또 보면은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쪽 분야인데 이쪽 보면 이제 홈 어플리언스 이제 에어 솔루션 쪽을 이제 약자를 써서 HNA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냉장고나 세탁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청소기 뭐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이 지금 현재 전체 매출에서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조 시스템인데 이 공조 시스템이 정말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이번에도 너무나 더웠잖아요, 날씨가. 상당히 이제 더위가 심했던 한 해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매출 증가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HNA 부서 쪽에서의 판매량이 좀 상당히 좀 늘어났다는 부분들. 자,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그 만드는 회사들은 보게 되면 한국에서도 만들고 있고요.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 태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동사가 생산하고 판매를 점점점 늘려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 HE가 있습니다. 홈 엔터테인먼트 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TV나 오디오 쪽인데, 약 전체 매출의 16.6%인데, 이쪽도 분위기가 좀 좋아요. 네. 이쪽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번에 아이폰 16이 이번에 좀 출시가 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연결 재무제표로 좀 잡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매출에 있어서의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LG전자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도 지금 현재도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약간 윗꼬리 달고 음봉을 그리고 있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LG전자 계속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원 대표님께서 8만 원대 부근에서 LG전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외국인들의 보유율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현재 구간에서도 오늘 시장에서 10만 원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이제는 가벼운 안경 하나만 착용하면 손목 아프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기능이 안경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 안경인 오라이언이 공개가 됐습니다. 메타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이 오라이언이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쓰고 있는 안경이 바로
오라이온인데요. 저커버그는 스마트폰 닮은 AR 안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오라이온이 문자 메시지 전송이나 사진 촬영은 물론이고 유튜브 동영상 시청과 화상 통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경테 안에 마이크로 LED가 내장돼 있어서 렌즈를 통해서 눈앞에 그래픽을 비춰주게 됩니다. 이 화상통화 상대방의 아바타를 입체 홀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기술도 시연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마크 저커버그는 마치 공간 이동을 하듯이 바로 눈앞에서 물체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오라이온 굉장한 기대감을 또 시장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게는 약 98g 정도로 굉장히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가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라이온이 공개되고 난 이후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타의 AR 안경,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모두 상향을 하게 됐습니다.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585에서 $630로 상향을 했습니다. 오라이온 상당히 넓고 뛰어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AR과 VR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메타의 혁신을 보여주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메타버스 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AR, VR 관련주들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또 꼽히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구글과 퀄컴 등과 협력해서 스마트 안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는 올레도스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연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경창산업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2,600원대 터치가 나왔고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의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4% 상승세에 2,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제가 좀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이번에 좀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황희이원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23일 날 조금 전해지면서 오늘 조금 이제 급등력이 시간으로 상승력도 나왔고 시초에 좀 급등력이 나왔는데 이게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슈가 또 한 번 도출이 다음 달에 또 될 걸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제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조금 이제 밀린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이 이슈로 이제 부각을 받았던 이유가 비정상 급가속 방지 시스템용 전자식 가속 페달 모듈을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좀 움직였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2020년부터 이 전기차용 구동 모터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실적도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뭐 2020년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139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210억까지 증가했고 이것도 매출도 4천억대에서 6천억대로 지금 급격하게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올해도 전년하고 비슷한 실적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순자산 가치는 1,300억대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800억대, 827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눌렸을 때 한 2,270원에서 한 2,200원 정도 사이에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오면 다시 2,600원대까지 단기적인 상승력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박수범 대표님께서 또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을 네. 엄청 좋아하시는 기업들이 꽤 많고 이게 보니까는 애정이 네. 넘치십니다. 네. 제가 뭐 앞에 뭐 LG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덴침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최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단 이틀만 빼고 매일매일 순매수를 좀 이어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아무튼 현대글로비스를 다시 한 번 더 좀 언급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장중에 매수 시점이 오면 계속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차익 실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또 만에 하나 혹시 또 시청자분들 중에 제 얘기를 듣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시다면 어떻게 보면 피드백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최근에 한 달 동안 말씀드린 대로 2번밖에 매도하지 않고 계속 매일매일 매수하고 있고 오늘 또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가장 큽니다. 기관 쪽보다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이렇게 현대글로비스를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할까요? 답은 나와 있죠. 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매출이 증가하고 EPS가 증가하는 회사들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종합 물류 회사로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상 이제 세 가지로 보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34%, 유통 판매업 쪽에서 47%, 그리고 해운업 쪽에도 17%인데 지금은 해운업 쪽에 큰 차지를 하지 않지만 앞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모자르다고 말씀드렸더니 네. 굉장히 빠르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옆에서 뭔가 신호가 계속 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신호를 드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박수원 대표님께서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네네. 좋아하는 기업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연이어서 들어오는 기업이고 네,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현대글로비스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또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외국인 수급 붙는 만큼 꼭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 모터스입니다. 4,6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자동차 부품 쪽 섹터에서는 최선호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선택하는. 이제 그 이유가 일단 삼본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1차 협력사로 이 변속기용 플레이트, 엔진 파이프, 그리고 엔진 및 연료 계통 파이프, 범퍼 스포일러 이런 이제 내외장재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실적이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2020년만 해도 이제 매출액이 9,4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162억대가 나왔는데 현재 2023년에는 1조 4천억대 그리고 매출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516억대로 증가가 나왔는데 올해 1, 2분기 누적 합산으로 벌써 영업이익을 466억 원을 달성을 하였어요. 그러면 3분기 실적만 나오면 이미 2023년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자 이런 기조로 만약에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날 경우 2025년에는 영업이익이 1,000억대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부품군으로 제품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배터리용 고전압 버스바를 연간 350억 규모, 그리고 하우징 블록 어셈블리를 연간 150억 규모, 그리고 커넥팅 플레이트를 연간 140억 규모를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현대차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합산으로 한 640억 정도의 규모인데 일단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품들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로터 어셈블리를 2026년부터 현대차에 연간 640억 규모로 납품할 예정이고 또 전기차용 모터 오일 쿨러도 연간 100억 그리고 내외장재 부품인 스포일러나 가니시도 연간 1,100억 규모를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한 2,500억대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연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러한 기조로 보았을 때 이거 장기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현재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052억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재미난 건 최근 분기 기말 현금성 자산이 무려 2,136억 원입니다. 즉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상황인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섹터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면 삼본모터스는 대시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조금 이렇게 자동차 부품 섹터가 좀 소외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천천히 접근을 해 가신다면 장기적으로 참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전일 미국 증시의 상승에 대해서 선반영을 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어서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은 좀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코스피의 매수폭 자체가 크지는 않고 선물 쪽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함께 취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당장의 시장의 큰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의 강한 저항대를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2,600선과 2,700선 사이에서의 좀 박스권이 좀 형성되면서 등락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섹터별 순환매로서 좀 노려보신다라면 반도체나 중국 소비주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유동성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이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은 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있어서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눌림목을 활용하셔가지고 여러 업종을 좀 분산시켜서 가져가시는 투자 전략이 가장 좀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어제 이어서 지금 LNF 좀 보고 있고요. 어제는 삼성 SDI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섹터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LNF가 이제 바닥 저점을 8만 원대 다지면서 좀 반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대차가 배터리 자체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이에 따라서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 강하게 시세가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들 속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추세 전환에 대한 흐름들이라기보다도 단발성 시세를 좀 노려가는 전략으로 살펴보시는 전략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갖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상승력이 기대되는 LNF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의 기술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전형적인 금요일 숨고르기 하는 장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오늘 장 초반의 움직임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었었는데 장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약보합권대에서 이제 마무리가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주는 좀 이벤트가 많았잖아요. 네. 밸류업 지수도 발표 나왔고요. 대왕고래 역시도 2차 전략회의 진행했고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소식이라든지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이런 모든 지금 이벤트를 다 소화하면서 우리 국내 증시 이번 주는 사실상 내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오늘 장에선 좀 눈여겨볼 수 있었던 부분이 제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제 연속으로 들어오는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나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기술적인 움직임도 보면요. 코스피 지금 일봉 차트상 흐름 봤을 때 8월 달 지금 전고점 구간대까지 지수가 지금 거의 진 회복세가 나와준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61선만 돌파해주면 그대로 암도랠리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이 같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예의주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이틀 연속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주목해 보도록 하시죠. 마감 상황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모두 약 보합권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전일 대비 0.49% 하락한 2658.43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전일 대비 0.46% 밀린 775.62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매도 우위 보이면서 4천억 원 이상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문을 닫겠습니다. 네, 9월 27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그래도 지난주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괜찮았습니다. 어제도 급등 흐름이 나왔고 오늘 시장은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2% 이상 강세에 따른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였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3대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미국의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영향이 또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는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확인하는 것도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대체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함께 마켓 스핀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테마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메타버스가 9.6% 이상의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장기 테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쪽 7.4%, 유리 기판 쪽도 3.3%, 그리고 실적 테마로 보시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와 이어집니다. VR, AR, XR 관련 업종 11.8%, 그리고 OTT 영화 쪽도 1.9%, 그리고 오늘 메타버스도 굉장히 강했지만은 또 다른 강한 업종, 바로 화장품 업종입니다. 화장품 업종도 1.7%, 업종 상위별로 보시면은 화학 업종이 3%, 철강 업종이 1.5%, 운수 기계 쪽도 1.5%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한 기업들 만나보시면은 맥스트 상한가 안착하면서 그대로 마감을 했네요. 핑거스토리도 22% 넘게 상승세, 확실히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갔고, 자이언트 스텝도 26.8% 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형제엘리트 오늘 시장에서도 상한가, 그리고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 경신했는데 24%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0.8% 넘게 하락세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늘려갔다면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하락폭을 늘려갔습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2,649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하락폭을 늘려갔고 0.6% 하락세 774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시면은 확실히 투자 심리를 좀 아실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시세가 나왔고요. 1.6% 넘게 상승했습니다. 18만 3,800원대. 어제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는데 오늘은 이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좀 약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 쪽이 오히려 반도체 대장 쪽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빠르게 이 하락세가 나왔고요. 0.7% 하락세 거의 지수와 연동됐습니다. LG엔솔, 강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6% 이상의 하락세 나왔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제약 바이오 쪽이 아니라 오히려 반도체 쪽, 특히나 코스피 내에서는 반도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업종이 좀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강했던 제약 바이오주가 좀 이 시세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분위기고요. 현대차 1.7% 넘게 하락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도 비슷합니다. KB금융이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상승세, 금융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시장에선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KB금융, 금융주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외에 셀트리온 3.5% 넘게 조정, 기아도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2.6%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2위권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여전히 강한 것은 에코프로 BM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0.4% 이상 탄력받으면서 전체 지수를 이겼습니다. 오늘 19만 원대 다시 한번 진입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0.4% 약보합권, HLB 2.7%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다만 HLB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시장에서도 들어왔고 엔캠은 0.7%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엔캠이 보시다시피 5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클래시스가 6위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3% 이상 강세를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클래시스 오늘 5만 6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붙고 있는 만큼 시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리가캠바이오 5% 조정, 삼천대항제약 2.8% 조정, 휴젤과 리노공업까지 오늘 1%대 조정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빅 이벤트도 많았고 챙겨볼 것도 많았던 이번 주였는데요.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좀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또 징검다리로 가는 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해지는데 파트너님,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다음 주는 우리 국내 증시가 3거래일밖에 열리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징검다리 연휴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연휴가 껴있으면 중간에 발생하는 이벤트로 인해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다행히도 증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악재는 지난 8월 달이 정말 최악의 수준이었고 네. 지금은 그런 이제 불확실성을 벗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빠지는 거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증시의 이제 플로우를 보면은 빅컷을 단행했을 때도 사실 증시가 그렇게 크게 막 상승으로 가진 않았는데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 딱 나오자마자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들어와주기 시작했거든요. 아무쪼록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예방적 처방일 경우에는 향후 또 추가적인 증시 상승에 있어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제는 신규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는지도 관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자체가 지수가 또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저밸류에이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사실 좋은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증시 떨어질 때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담아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규 유동성 자금의 유입을 주목을 이제 해봐야 될 때가 지금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축소되다 보니까요.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호재 찾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굿 뉴스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주 내내 지금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부담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자, 코스피 시장 지수 차트 같이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 시장 지수도 그렇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8월 정고점 구간대까지는 얼추 올라와준 상황입니다.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쌍바닥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저점을 지금 높여 나가고 있는 시점이죠. 문제는 이제 다음 주가 이렇게 연휴가 또 껴있기 때문에 당장에 돌파가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미적지근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또 금요일에는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경제 지표가 또 하나 있기도 하죠. 미국의 고용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고용 보고서 발표에 따라서 또다시 박스권으로 저항을 받게 될지 아니면은 이 미국 고용 보고서 역시 증시에 또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이번에 또 확인해야 되는 이제 대외 이벤트들도 10월 달에 또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테마주를 공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0월 10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이달 중에도 움직임이 나왔었던 일부 자율주행차 관련 테마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테마 종목들 계속 흐름을 좀 체크해 나가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다음 달에는 미국의 CPI와 또 PPI 역시도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고용 보고서 발표하는 거 체크하고 그다음에 CPI, PPI 이 중요한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시면은 10월달 장세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9월 초에 9월달은 계절적으로 항상 지수가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했지만 시간이 지금 지나가 보니까 9월달 지금 중후반부로 갈수록 시장 지수는 회복세가 지금 나와준 상황이고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과도기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지를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미 대선이 있었던 해에 11월, 12월 증시는 지수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증시 방향성 우리 시청자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호재를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방향성 같이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에는 반전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 조금 더 자세히 세워보고 싶은데 월요일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소식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상승세가 나온 종목들을 보니까 장 초반에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나오더니 네. 또 장 후반부로 가니까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두 업종 섹터 모두 다 지금 중국향에 대한 호재 소식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 중에서 화장품 섹터 에이블 CNC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상반기에 중국 화장품 수출액이 어느 정도 됐었냐면요. 10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뒤를 이어서 미국이 7억 달러, 일본은 4억 달러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만큼 해외 수출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중국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중국 그 젊은 층들 내에서도 이 지금 미샤, 에이블 CNC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브랜드 미샤의 홍비비, 그러니까 빨간색 그 포장지에 네. 비비크림이 있거든요. 홍비비라는 애칭으로 이름이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2030 중국 여성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중국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티몰 내에서도 재구매 순위가 2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이전에 6.18 쇼핑 축제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또 잘 나온 상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 경기가 또 좋아지면
좋아지면이라고 하나 가정을 하고 주식은 보잖아요. 네. 당연히 외출하고 싶겠죠. 그리고 또 돈도 쓰고 싶겠죠. 그러면은 예쁘게 꾸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매출 실적이 다시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추가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에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긴 했지만 약간 좀 미적지근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블CNC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주주가 원래 과거에 이 화장품 기업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화장품 업종이 지금 워낙 잘 살아나다 보니까 다시 철회를 했습니다. 매각을 지금 철회를 한 상황이고 대신에 주주 가치를 제고하자. 그렇게 해서 기업의 가치를 좀 더 키워보자라고 지금 선회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는 해계연도 371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를 했고요. 지난해 또 10월 달에도 중간 배당을 한 데 이어서 기말 배당으로도 계속해서 책정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배당 성향 같은 경우에는 무려 600%에 달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중소형주 매매할 때 사실 배당에 대한 부분은 포기하고 매매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가져가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잘한 덕분에 최근에는 9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흑자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실적 모멘텀도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시면요. 최근 이제 6월 기점으로 해서 쌍봉 이제 이후로 낙폭이 지금 한 2, 3개월 정도 조정이 같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승분을 지금 다 되돌린 상태에서 하단 지금 지지 구간 명확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최근 종목들이 대다수 종목들이 이렇게 지지 구간이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또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단기로 이제 대응하실 분들은 손절가 구간을 일단은 7,100원 구간대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색 라인이 21선 구간대거든요. 21선 구간 기준으로 해서 7,100원 구간대 잡아가시고 목표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전 전고점 구간 있죠. 9,100원 구간대로 단기에서 스윙 목표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블CNC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배당에도 적극적인 회사여서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목표가 9,100원, 손절가 7,1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기아가 현대차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인 광명 이보 플랜트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양산에 나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광명 이보 플랜트는 6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4,016억 원이 투입된 전기차 전용 공장입니다. 기아는 소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 EV3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출시되는 준중형 전기 세단 EV4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기아는 EV3와 EV4 생산을 통해 광명 이보 플랜트를 15만 대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춘 핵심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기차 업계를 선도한다는 목표입니다. 영풍은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성도 영풍 사장은 올해 4월 고려아연의 일반적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 통보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 사장은 아연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인 황산 계약을 즉시 끊겠다는 건 영풍을 죽이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은 건 영풍과 고려아연이 함께 살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풍은 경영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중국에 고려아연을 팔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창구 클로버 대표가 실내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코스닥 상장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 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8월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4종 보행 로봇 스팟 확산을 위한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며 세계 유수 기업들과 독점 파트너십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자회사 로아스를 통해 글로벌 로봇 하드웨어 소싱 역량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 하드웨어 소싱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 공급과 RAS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다짐했습니다. 클로봇은 다음 달 16에서 17일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거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운영 현황 및 향후 과제 등을 조망하는 좋은 일자리 포럼이 오늘 서울 중구에서 열렸습니다. 좋은 일자리 포럼은 일자리 연대와 이데일리 TV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포럼 주제는 고용허가제 20년 미완의 과제로 2004년 시작된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제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폈습니다. 포럼에는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이익원 이데일리 사장, 김대환 일자리연대 명예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발표 후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